는 안 하고요. 우리 수학 1 수업할 건데 우리 클리닉 때 뭐 했는지 기억해 보시면 함수에 대한 복습을 진행했어요. 그 수상수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수상에서는 첫 번째 다항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항식,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분해하는 방법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 단원이 복소수고요. 복소수 왜 배우죠?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는 2차 방정식을 위해 배우는 거예요. 중3 때까지만 해도 2차 방정식의 근은 판별식, 즉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 근이 두 개, 하나, 빵개라고 배웠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여러분 배웠듯이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 두 개다 라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 원래 두 개, 하나, 빵개에서 빵개는 뭐였던 거야? 무슨 근이 있었던 거지? 허근이 있었다 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복소수를 배운 것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복소수에 대해서 복잡한 연산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복소수를 별로 볼 일이 없었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가면 더 볼 일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까지 확장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얘들아 지금 듣고 더 이상 거의 들을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지금 이 친구를 y는 2차식과 y는 0이라는 무슨 축? x축의 위치 관계로 이 2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것을 배우는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였어요. 그래서 덤으로 뭐까지 배웠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가 같이 함께하게 되면서 최대 최소를 배웠어요. 다음 여러가지 방정식이죠. 여러가지 방정식에서 뭐 배워요? 크게 두 꼭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꼭지는 고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워요. 독특한 건 뭐 상반 방정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죠. 보기차 방정식 이런 거 배웠고, 그래서 뭐 활용이지만 교육과정 외지만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는 것도 많이들 학습했을 걸로 예상이 돼요. 다음이 여러 가지 부등식이죠. 여기서는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2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항상 성립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방정식과 부등식이고, 다음 뭐 배웠어요? 도형의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배웠죠. 평면 좌표는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걸 배우죠. 그치?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배우지 못했던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까지 배우는 게 평면 좌표고요. 무게중심도 배우고. 다음 직선의 방정식은 선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점도 있잖아. 결국에 내분점과 외분점이 왜 나오는 거야? 두 개의 점이 있으면 항상 뭐부터 궁금해해야 돼? 두 점 사이에 거리부터 궁금해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이 친구를 연장하여 직선을 만들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그러면 이 위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너와 너 사이에 있는 이 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름이 뭐야? 내분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내분점이 몇 개야?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서 뭘 재요? B를 재게 되죠.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시면 외분점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오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선분의 연장선 위에 M 대 N을 만족하는 점이라고 나오는 거야. 외분점이란 단어만 안 쓸 뿐인 거죠. 왜냐면 이 행렬이라는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이 친구에 대한 성취 기준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성취 기준에 제한을 뒀어요. 너무 많은 학습을 강요하지 않게. 그래서 행렬이라는 걸 넣고 싶은데 그럼 뺄 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꼼수로 뺀 거죠. 충분히 이 정도면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겠네. 외분점이란 단어 안 써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것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은 위치관계라는 거예요. 위치관계. 점과 점의 위치관계. 해서 내분점, 외분점이 등장한 거고 직선 나오면 뭐 해? 두 직선의 위치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특정한 경우 수직이다 라는 거 배우고요. 그리고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뭐예요? 이에 대해서 뭐 배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그리고 세 직선의 위치관계,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 하죠. 삼각형이 결정된다, 뭐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선에 대한 이야기고, 원의 방정식은 뭐에 대한 이야기? 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평면 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수히 많은 평면 도형 중에서 왜 하필 원입니까? 원이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원도 있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기하를 배우면 배우겠지만 타원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포물선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쌍곡선이라는 것도 배워요. 근데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원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얘죠. 얘는 찌그러지지 않은 타원인 거예요. 타원의 기본으로 원의 방정식을 배운 거고요. 포물선 아는 거 뭐 있어? 몇 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죠. 그치? 2차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지? 근데 기하 단원에서 배우는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친구도 배우게 돼요. 물론 함수는 아니겠죠. 함수는 아니죠. 하나의 x값에 2개 이상의 y값이 대응되니까 이거 함수는 아니지만 포물선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쌍곡선! 우리 아는 쌍곡선 하나 있어요. 뭐죠? 무슨 함수죠? 무슨 함수? 유리함수죠. 그래서 이게 쌍곡선의 기본이 돼요. 근데 이 친구들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고등수학 상, 그러니까 공통수학에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너무 어려우니 타원의 기본인 원만 배워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이동에선 뭐 배워요? 얘들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도형의 이동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모든 도형은 두 가지의 요소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양입니다. 두 번째, 위치예요. 모든 도형은 모양과 위치로 나뉜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살펴볼게요. y는 ax제곱, a는 0이 아니다. 이거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무슨 형이죠? 기본형, 이렇게 불러요. 기본형. 그래서 이 친구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무슨 형? 표준형,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다항식, 하나의 다항식으로 쭉 풀어서 작성한 것을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불렀어요. 기본형은 뭘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A가 무엇을 결정할까요? 둘 중에 뭘 결정할까? 모양을 결정하게 돼요. 꼭지점, 거기가 뭘 담당한다? 위치를 담당하는데, 위치를 원점으로 고정해 두고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궁금한 게 기본형이에요. 그 다음 표준형으로 오면서 이제 뭐에 대한 학습? 위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야. 다음 일반형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얘는 0 하는 2차 방정식은 이쁜 형태가 아니지. 하지만 얘는 0은 이쁜 형태죠. 이 친구는 방정식과의 연결성을 따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 도형이란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 두 가지가 메인이 돼요. 근데 교점의 x좌표,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럼 연립할 거잖아. 그럼 일반형이 메인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1학년 때 했을 것으로 예상돼요. 다음 수하입니다. 수하에서 맨 처음에 뭐 나와? 집합과 명제가 나와. 집합과 명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지나갈 거예요. 집합. 많이들 약해. 그치? 집합 뜻은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모임을 말해요.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모임. 근데 여러분, 수학적으로 명확하다라고 하면 다음 단원이 떠올라야 돼. 뭐지? 명제야. 명제.
집합이라는 것은 명제를 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집합. 종류가 있죠, 집합에는. 그리고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알아야 선생님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집합의 종류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으면 우린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요? 공집합 이렇게 부르죠.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면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냥 교양 쌓는다 생각해. 무한하면 무한집합이라고 부르죠. 자, 표현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 볼까? 무슨 법이라고 하죠? 원소 나열법 이렇게 불러요. 처음이라 어색해서 대답을 못 하겠죠? 안녕. 다음 두 번째,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에요. 조건 제시법.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은 뭐예요? 명제에서 배우는 그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x 바 하고 여기에 조건이 나오죠. 예를 들면 x는 4 이하인 자연수. 그렇지? 조건이 이렇게 등장하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표현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무슨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자, 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얘를 집합 A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A 동그라미 해놓고 1, 2, 3, 4 이렇게 표현하죠. 얘 콤마 써도 되니? 안 됩니다. 얘 콤마 쓰면 뭐가 원소야? 1,2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치?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집합의 종류에 따라서 잘 들어. 집합의 종류에 따라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요. 예를 들어 공집합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원소 나열법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조건 제시법 가능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x바 x는 0보다 작은 실수, x제곱이 0보다 작아지는 실수 이런 식으로 쓰면 공집합이 되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 가능하죠.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자, 그럼 유한집합은요? 어때서 집합 A에 유한집합 맞나요? 그죠? 전부 다 표현했죠. 그러니까 유한집합은 전부 표현이 가능해.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눈에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뭐야? 1번 내지는 3번이죠. 2번보다는 1번, 3번이 직관적이잖아. 그래서 유한집합에 대해서는 보통 벤 다이어그램 혹은 원소 나열법으로 쭈루루루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굳이 어렵게 조건 제시법을 드는 게 아니라. 자, 다음입니다. 잘 들어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자, 무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자연수 전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될까요? 표현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다음 이 친구는요? 어떻게 표현해요? 얘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무한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못하는구나. 다른 두 개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집합을 한번 떠올려봐. 모든 실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떠올려봐. 모든 실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자,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게. 어떻게 쓸래? 막막함이 느껴져? 막막하지? 그치? 일단 0 봐고 1? 2분의 1은 어떻게 해? 루트 2는 어떻게 해? 어떻게 쓸 건데? 못 쓰죠. 실수 전체의 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못 한다는 거야. 뭘로만 가능해 보여? 조건 제시법으로만 가능해요. x바 x는 실수 이렇게요. 이해가 되니?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같은 무한집합인데 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여러분 무한집합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다 수원과 연결되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자, 무한집합은요, 자연수 집합과 비슷한 집합이 있고 실수 집합과 비슷한 집합이 있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 여러분, 우리나라 동양과 다르게 서양은, 수학은 보통 서양에서 발전했잖아요. 서양에서는 세는 거에 집착을 하죠. A bottle of water 막 이러면서 뭔가 계속 세려고 한다고. 그에 반해 동양은 뭐에 집착해? 단위에 집착을 해. 김 한 톳, 책 한 권, 연필 한, 지금 다 쓰라고 안 하지. 뭐라고 하지? 필? 한 필? 이라고 하나? 그렇게 단위에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서양에서 발전했잖아. 그래서 무한집합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뭘로 나뉘냐면 셀 수 있는 집합과 셀 수 없는 집합이 있어요. 셀 수 있다 라고 해서 가산이라는 한자를 써요. 가산집합, 비가산집합 이렇게 이야기해. 자, 이게 우리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가산집합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 2, 3, 4를 원소로 하는 집합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죠. 그래서 유한집합도 가산집합에 포함이 돼요. 가산집합. 근데 그냥 무한집합을 두 갈래로 나뉜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가산은요? 누구 말하는 것 같아?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이런 애들. 그래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합이 가산집합이고 어떤 집합이 비가산집합인지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합시다. 자, 정수. 자연수는 가산집합 맞나요? 맞니? 당연하지. 세봐. 센다는 거 자체가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는 거지. 선생님 무한계인데 어떻게 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쭉 세면 전부 다 셈이 가능하냐는 거야. 당연히 내가 평생 세도 못 세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1, 2, 3, 4 쭉 하면 쭈루루루루 끝까지 셀 수는 있잖아. 인간이 못 셀 뿐 이라는 거지. 그걸 가산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근데 얘들아 홀수는 어때? 홀수 세볼까? 1, 3, 5, 7, 9, 11, 13 어때? 가산집합이지. 셀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잘 봐. 쌤 봐봐. 손과 입을 잘 봐. 1, 3, 5, 7, 9 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함수를 만들고 있어. 여기에 손집합이 있어. 여기에 입집합이 있어. 아 예쁘네. 이렇게 있어. 쌤 손으로 뭐 세고 있어? 자연수 세고 있지. 이해돼? 이렇게 세고 있어. 입으로는 뭐 세고 있어? 1, 3, 5, 7, 9라고 홀수를 세고 있지. 그러면서 같은 순간에 1, 3, 5 대응을 시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수학적으로 어떠한 집합의 원소가 더 많냐는 따질 때 이런 거야. 전 세계에 있는 남자 수와 여자 수를 세요. 그러면 한 명씩 다 세요?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어. 뭐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남자 여자끼리 손을 잡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남으면 여자가 더 많은 거고 남자가 남으면 남자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야 자연수 홀수랑 손 잡아 이랬어. 그럼 쭈르르르르 남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자연수와 홀수의 개수는 수학적으로 같은 거야. 이해가 되니? 이상하지? 아니 자연수의 절반이 홀수인데 개수가 같다뇨. 이게 무한대의 흔한 오류야. 무한에 대한 흔한 오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으면 개수는 같다고 보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냥 그래. 수학적으로 그런 거야. 어떻게 우리가 뭐 왜요 하면 안 돼. 개수 같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자연수 집합과 개수가 같은 집합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 가산집합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홀수 집합 있고 짝수 집합 있니? 가능하지. 어떻게 보면 돼? 짝수 집합이 가산집합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세주면 돼. 2, 4, 6, 8, 10 맞아요 하면 되는 거야. 됐니? 다음 정수 집합은 어때?
정수집합.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어떻게 셀지 그 방법만 연구해주면 돼요. 어떻게 세면 될까? 가장 걸림돌이 누구야? 0이야 0. 그러니까 0을 먼저 세줘. 이렇게 0 세줘. 그 다음 뭐 셀까? 1. 다음 뭐 셀까? 여기서 1, 2, 3, 4, 5, 6 쭉 세면은 음수를 셀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바로 세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뭐 세줘?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정수의 개수도 자연수의 개수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홀수의 개수와 정수의 개수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아이들을 무슨 집합? 가산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실수는 어때? 실수는 어떻게 세? 여러분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 자체가 셀 수 있어야 표현할 수 있는 게 느껴져?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실수는 아까 이렇게 쓰는 법을 몰랐죠. 근데 얘들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는 법을 모르겠다고 비가산은 아닌 거야. 왜? 세는 독특한 방법 하나라도 나오면 가산집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실수집합은 셀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어. 칸토어라고 집합론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각선 논법이라는 걸 통해서 실수집합이 가산집합이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혹시나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실수집합은 비가산집합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메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수라는 걸 생각해 보자. 여러분 함수에는 3요소라는 게 있죠. 3요소. 첫 번째 정의역이에요. 두 번째 공역이에요. 세 번째 하면 머릿속에 치역이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대응입니다. 대응. 그래서 함수 f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정의역, 공역, 화살표, 대응 이렇게 표현하자. 이게 함수의 3요소라서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의역이 어떤 집합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어떻게 돼요? 대응이 존재할 수가 없죠. 화살표를 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절대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의역 x가 유한집합이냐 무한 중에서도 가산집합이냐 비가산집합이냐에 따라서 함수의 풀이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메인입니다. 여러분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집합이 유한집합이야. 그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세 가지 다야. 그 중에서 직관적인 거 뭐? 원소나열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여러분 뭐 어떻게 풀어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죠. 이렇게. 뭐라고 불러? 벤 다이어그램 이라고 부르잖아. 얘가 벤 다이어그램이거든.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요. 이게 딱 보기에 이쁘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여러분 이거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푸시는 사람 있어요? 1,5 지나고 2,5 지나고 3,5 지나고 이렇게 풀어?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정의역이 유한집합, 공집합이 아닌 유한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가산집합이면 어떻게 풀죠? 가산집합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자연수집합이에요. 자연수집합. 자연수집합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어떤 공역 y로의 함수야. 그럼 우리 어떻게 문제 푸니?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니? 못 그리지. 왜? 화살표가 졸라 많아. 무수히 많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표현을 못 한다는 거야. 가산집합이면 어떤 표현법이 가능했어요? 원소나열법이 가능했고요. 조건제시법이 가능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친구 여러분 문제 어떻게 풀었어? 정답은 안 풀었다가 맞아.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함수라는 파트를 공부할 때 정의역이 가산집합, 즉 자연수 전체 집합 같은 것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해봐야 이런 경우에요. fnx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지. 뭐 합성 fx다 해가지고 뭐 fnx가 f를 n번 합성한 함수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n은 자연수 이런 식으로밖에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 항상 어떻게 풀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요? 어떻게 풀죠? 그래서 얘는 항상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규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또는 여러분 잘 모르는 정수론에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얘가 막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는데 자연수가 될 때가 언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성이죠. 그런 문제밖에 못 나온다는 거야. 왜? 너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배워? 수학 1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거예요. 누구죠? 수열이라는 파트예요. 그게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함수에 대한 풀이가 바로 수열이란 파트예요. 뒤에서 나오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AN은 2n-1이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 놓고 n은 뭐라 그래? 자연수 이렇게 불러. 그럼 A1은 몇이 돼? 1이 되고 A2는 3이 되고 A3는 대입하는 거야. 그냥 5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 AN이 아니라 FN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FN은 2n-1이래. 그럼 F1은 몇인 거야? 1인 거고 F2는 3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n값에 뭐밖에 못 넣어? 자연수 전체 집합밖에 못 넣는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뒤에서 마지막에 배울 수열이란 파트다. 오케이? 그럼 비가산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비가산은 어떻게 풀어요? 함수 단원 쭉 가다가 여러분 함수가 단원명이 아니라 함수와 뭐가 단원명이야? 그래프가 단원명이에요. 여기서 이 친구를 표현하고자 그래프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된 거예요. 실수 전체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수직선이 떠올라야 돼. 수직선. 그래서 예를 들면 fx가 x 플러스 1이다 해놓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래.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프 그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뭘 표현할 방법? 대응을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유한집합이면 어떻게 표현해도 됐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됐어. 가산집합은 뒤에서 배워. 비가산집합은 표현하려면 평면좌표 위에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래서 등장한 게 그래프라는 개념이야, 얘들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쌤이 함수 y는 x제곱이란 이야기를 했어. 그럼 정의역이 어디야? 실수 전체거든. 그럼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 돼? 비가산 집합이 되지. 그럼 얘들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돼.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얘들아. 이걸 받아들여줘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의역이 비가산 집합인데 그래프도 그리지 않고 모르겠어요. 이건 풀이지가 없는 거야. 이제 이걸 알았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 수 1에서 뭐 배우냐면 함수에 대한 학습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지수함수라는 것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지수 맞아요. 그리고 아직 모르는 로그라는 친구의 함수를 배우고요. 삼각비 배웠죠?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정의역이 가산집합일 때의 함수의 표현, 수열. 이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떠한 함수를 마주쳤을 때 정의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뒤 내용이 예상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 y는 2의 x제곱 해놓고 x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러면 실수 전체 나오면 이 친구의 뭐가 궁금해야 돼? 그래프가 궁금해야 돼.
그래서 얘들아 여기 단원이 지수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단원명이야. 지수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수함수가 어떤 그래프를 갖는지가 궁금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가 딱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리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려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수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자, 가볼까요?